자, 오늘은 25장 4절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보강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25장 4절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고 잠깐만 반복을 한다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 U라고 쓰고 이거는 EC 분의 Q의 제곱 또는 2분의 1 C 델타 V의 제곱. 왜냐면 Q는 C 델타 V니까 이거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연습을 해봅시다. 예제 25.4 예제 25.4 문제를 보면은 축전기 두 개가 있는데 C1 축전기가 있고요. C2 축전기가 있어요. C1, C2 각각 전기 용량이 C1과 C2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 같은 전위차 델타 VI로 충전한 후 전지를 제거한다. 그리고 반대 극성을 갖는 판들끼리 연결한다. 좀 혼동스럽게 써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양전화, 음전화 이렇게 Q1I라고 합시다. 이건 마이너스 Q1I겠죠? 이렇게 충전하고 이쪽은 반대 극성으로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양전화, 이쪽이 음전화, 이쪽이 Q2I, 이쪽이 Q2I의 마이너스. 반대 극성이 되도록 연결을 하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위차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물음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걸 이제 그림 두 개를 그려가지고 처음에 차징했을 때 각각 스위치 S1과 S2 왼쪽 회로 오른쪽 회로 이 둘이 연결되지 않도록 해서 하는 이야기를 써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그림 하나로 빨리 해결해서 해볼게요. 자, 이게 회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리면 좀 곤란하고 오른쪽에 다시 그릴게요. 회로기 때문에 선을 이어야 되죠. 이렇게 이어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보일 텐데요. 이렇게 되죠. 이쪽이 양전화 Q1I, 이쪽이 Q1I의 마이너스, 이쪽이 양전화 Q2I, 이쪽이 마이너스 Q2I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 왼쪽 전선 두 개가 왼쪽 극판 C1과 C2의 이 왼쪽 극판 두 개가 서로 반대 극성의 전하로 놓이게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단서가 있는 게 C1이 C2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Q1I를 써보면 이게 C1 곱하기 델타 VI 처음에 같은 전위차 VI로 충전한다고 했으니까 Q1I는 이렇게 될 거고 Q2I는 C2 곱하기 델타 VI 이렇게 될 텐데 이 Q1I가 Q2I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C1, C2 관계가 C1이 더 크니까. 그래서 양전화 Q1I가 도미넌트하게 되겠죠. 이 Q2I 마이너스 있는 것보다 이게 커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축전기로 본다면 그래서 이런 축전기가 되는 거죠. 이퀴벌런트하게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총합 Q는 Q1I 빼기 Q2I라는 값이 되겠죠. 이게 양수고 이쪽이 플러스 Q, 이쪽이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 전기 용량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결해도 돼요. 저는 합성 전기 용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두 개가 병렬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합성 전기 용량은 뭐죠? 이퀴벌런트 병렬이면 더한다. C1 더하기 C2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죠. 그러면 합성 전기 용량은 더 커지는구나. 그러면 최종적인 전하량 Q는
이 합성 전기 용량 곱하기 최종적인 전위차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좌변이 Q1i 빼기 Q2i인데 이것은 각각 C1 델타 VI와 C2 델타 VI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서 델타 VF가 C1 더하기 C2 이게 합성 전기 용량이고 분의 C1 빼기 C2 델타 VI가 되겠구나. 약간 작아지겠죠? 델타 V 당연히 델타 VF가 델타 VI보다 작아지겠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책에서는 약간 다르게 구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합성 전기 용량 구해서 한다. 뭐 별로 어려운 것은 없었죠? 자, B가 뭐죠? A, B. 스위치를 닫기 전과 닫은 후에 저장된 전체 에너지를 구하고 비율을 계산해봐라. 얘가 A고 B. 전체 저장된 에너지. 처음은 각각 저장된 에너지 합이니까 UI라고 한다면 이거는 2분의 1 C 델타 VI의 제곱 C1 C2 델타 VI의 제곱 각각 저장된 거 에너지 더하면 되니까요. 이걸 테고 나중은 뭐 어떻게 해도 되죠. 합성 전기용량으로 이미 구해놨으니까 CQ 델타 VF 이렇게 하면 쉽겠죠. 이거의 레이쇼는 UI UF는 어떻게 되겠어요? C1 나누기 CEQ 델타 VI 델타 VF의 제곱 나머지 다 구해놨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C1 나누기 CEQ CEQ는 뭐였죠? C1 더하기 C2 이건 뭐야? 이렇게 분자 잘못 썼네. 저게 아니죠? C1 더하기 C2 C1 더하기 C2 같은 거였죠. C1 더하기 C2가 CEQ랑 같으니까 약분하고 그래서 델타 VF 이것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C1 빼기 C2분의 C1 더하기 C2 제곱이겠네. 그렇죠? 간단히 끝났네. 자, 25장 5절 넘어가 볼게요. 종이를 하나 바꿔서. 자, 5절. 5절은 유전체가 들어있을 때 유전체 들어있는 촉전기의 이야기인데 유전체가 없는 촉전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죠. 이런 거 생각했는데 여기다 유전체를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유전체라는 것은 부도체인데 전기를 잘 통하지 않고 유전율이 큰 어떤 물질이에요. 그냥 글라스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철이나 반도체 이런 거 말고 부도체 이걸 이제 유전체라고 하는데 자, 다이엘렉트릭스 유전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예요. 쉽게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거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해요. 가장 쉽게 기억하기 편한 데서 이야기한다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서 이게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D였죠. 단면적 A, 거리 D, 그죠? 내부가 진공이었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였거든요. 근데 이게 입실론 자리가 입실론으로 바뀌기만 하면 돼요. 입실론 A 나누기 D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C 프라임이라고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죠. 그 비례상수로 카파라고 쓰고요. 이렇게 써요. 카파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숫자예요. 입실론 제로는 진공이고 진공의 유전율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입실론은 그거보다는 약간 커요. 그래서 커진다. 전기 용량이 커진다. 유전체를 넣었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커진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로서 결과를 기억해야 되는데 결과 Q는 저장된 저장된 전화량은 커지는가? 이건 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Q 첫 번째 상황 케이스 1은 전화량 보존되는 경우에는 Q는 C 델타 V 이게 C 프라임 델타 V 프라임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C가 커지면 입실론 A 오버 T 이거는 입실론 제로 A 오버 T 델타 V 라면 델타 V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V 프라임은 입실론 분의 입실론 제로 델타 V 그래서 작아지죠. 전위는 작아질 수가 있어요. 델타 V 프라임이 델타 V보다 작아져. 전화량이 보존되는 경우라면 경우 잘못 썼네. 두 번째 델타 V를 보존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Q는 C 델타 V인데 이게 보존되는 게 아니고 델타 V가 보존되니까 식을 좀 다르게 써봐야 되겠네. 델타 V는 Q 나누기 C 이게 Q 프라임 나누기 C 프라임 이렇게 보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입실론 A 오버 D Q 프라임이기 때문에 Q 프라임을 구해 본다면 이거는 입실론 제로 A 오버 T고요. 구해 본다면 어떻게 돼요? 입실론 오버 입실론 제로 Q 이렇게 돼서 Q 프라임이 Q보다 커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어떻게 다른 건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Q가 대전되었다.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전위차를 측정했어. 최초에 측정했던 게 델타 V였다. 1번 경우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유전체를 투입했다. 단 Q는 보존시켰다. 그러면 이건 바꾸지 않고 이렇게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델타 V인데 여기서는 델타 V 프라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C 프라임 바뀌면서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전위차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 거죠. 델타 V라고 전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축전기를 연결한 거죠. 이때는 Q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전위차가 보존이 되는 거고 이렇게요. C, 이게 C고 이게 C 프라임인데 여기서는 Q였던 것이 Q 마이너스 Q였던 것이 여기는 Q 프라임 마이너스 Q 프라임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라고요. 그 첫 번째 상황은 고립계 같은 상황이고 고립 축전기고요. 고립 축전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전지 연결된 상황이에요. 이 고립계가 아닌 거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화량이 보존되는 경우에는 전위차가 작아지고요. 전지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전위차는 보존되니까 델타 V이 똑같이 보존되니까 이때는 전하량이 바뀌어요.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도 따져봐야겠죠. 에너지 첫 번째 상황 U2는 2분의 1 C 델타 V의 제곱이 나중에 C 프라임 델타 V 프라임의 제곱. 이 표현이 별로 안 좋죠? 고립계 전하량 보존일 때는 Q가 여기 함수로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EC분의 Q의 제곱 버전으로 써야 되겠네. 이게 EC 프라임 분의 Q의 제곱 꼴이 되는 거니까 이게 UE 프라임이 되는 거죠. 분모가 커졌으니까 얘는 작아진 거죠. 저장된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고립계인데 에너지 보존되는 거 아니었어요? 에너지가 왜 줄죠? 이게 고립계인데 여기에 유전체를 밀어넣는 액션이 이게
에너지가 바뀌는 액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러니까 유전체가 들어있는 상황이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작아지는 상태이니까 이게 더 낮은 에너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화학 이런 거 배워봤으면 알겠지만 왼쪽이 높은 에너지 상태고 이게 낮은 에너지 상태다 이 말이에요. 더 안정된 상태인 거지. 나중 상태가. 다시 말하면 유전체가 밀어넣으려고 하면 저절로 쑥 들어가 버려요. 일종의 발열 반응 같은 거죠. 쑥 유전체가 저절로 빨려 들어가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책에서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까지 생각은 해봐야 돼. 에너지가 바뀌었다. 고립계인데 왜 에너지가 바뀔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외부에서 배터리가 연결된 상황이고 이때는 이제 델타 V가 일정하니까 V가 들어가는 표현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C 델타 V의 제곱 이 표현을 쓰면 좋겠네. 이게 2분의 1 전기 용량 바뀌고 델타 V는 안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E'이죠. 이게 나중 에너지니까 C'이 C보다 크니까 그죠? 이때 C'C보다 컸죠? 이때 델타 V'은 델타 V보다 작았고요. 상황 외우면 안 돼요. 위에 이 과정을 거쳐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U'가 U'이 이때는 U'보다 크죠. 처음 저장된 정전 에너지보다 나중 축전기가 들어가 있을 때 정전 에너지가 커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전하량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C'이 커지면서 전하량도 커졌거든. 여기 Q'이 여기 있는 이 Q'이 여기 있지만 이때 Q'이 Q보다 크거든. 앞에 다 계산해 놨어요. 여기쯤 있네. 그죠? Q'이 Q보다 크기 때문에 Q는 CV니까 C가 커졌고 Q'도 같이 커졌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된 총 정전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죠.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체가 들어있는 축전기 이거는 들어있는 상태에서만 계산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입슬론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보통 문제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고립 축전기에다가 유전체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전지가 연결된 축전기에 유전체를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다시 말하면 나중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전체를 밀어넣을 때 유전체가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첫 번째 상황은 유전체가 쑥 저절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그 전지가 연결된 상황은 유전체를 넣으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요. 억지로 밀어넣어야 돼.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로 가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발열 반응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장 이제 25.5 예제 25.5는 뭐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문제로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Q는 CV 그리고 전기 용량은 EC분의 Q의 제곱 또는 2분의 1 C 델타 V의 제곱이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 문제가 이제 외부에서 전선이 연결이 안 된 거냐 전선을 통해서 전지를 연결한 거냐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생각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Q는 C 델타 V 뭐 이런 것만 외우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지금 걱정하는 그 케이스에 따라 어떻게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좀 차근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5장 마치고요. 26장으로 넘어가 보죠. 26장은 전류와 저항인데 자, 종이를 하나 바꿔 가지고요. 자, 26장 전류와 저항. 자, 2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가 더 이상 정전기가 아니에요. 전자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전기가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전기가 아니에요. 계속 정전기가 아닌 상황이니까 그걸 약간 조심해야 돼요. 자, 전류가 뭐고 저항이 뭔지 정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면 좋은데 한번 해보죠. 자, 전류는 I라고 써요. 커런트인데 기호를 I, 대문자 I를 쓰고요. 소문자 I를 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I를 쓰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대문자 I를 보통 쓰고요. 커런트라고 읽어요. 단위는 암페어예요. 암페어, 앙페르, 프랑스 사람이겠죠? 앙페르 이름을 따서 암페어. 1암페어 그러면 굉장히 큰 전류 값이에요. 1암페어라는 것은 1초당 1쿨롱이 흘러가는 1쿨롱 per 1세크. 1초에 1쿨롱이 지나가는 속도. 그래서 델타 Q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을 그 기울기를 전류라고 불러요.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 분자가 전하량, 분모가 시간. 이걸 극한으로 보내면 dq, dt가 되겠죠? 극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게 종이에요. 전류는 델타 q 나누기 델타 t 또는 극한 dq dt. 이건 정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자, 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냐?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전하량이 대략 시간에 비례했기 때문이겠죠. 델타 Q가 I 델타 T, I 델타 T 뭐 이런 꼴이었을 테고, 다시 말하면 델타 Q가 시간에 비례했고 그 비례사는 요게 콘스턴트였기 때문에 그런 걸 관측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썼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앙페르 일당들이 실험을 했더니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이 대략 일정하더라. 그래서 일정한 그 기울기를 I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걸 텐데 왜 일정한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일정한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 이야기는 책에는 3절인데 전기 전도 모형이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1절과 3절을 약간 섞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단시간에 통과하는 전하량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생각을 해야지 좋겠어요. 원기둥 모양을 생각하고요. 단면적은 A, 길이는 D, 길이는 델타 X, 책에 있는 그림대로 델타 X 이렇게 잡을까요? 오케이. 여기 전하가 흐른다. 하전 입자가 움직인다. 하전 입자 양전하로 이렇게 잡고요. 양전하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게 델타 Q가 시간에서 비례하게 되겠어요? 등속도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 모형이 되려면은 반드시 등속도가 되어야만 해요. 이게 델타 Q가 델타 T에 비례하게 되려면은 이게 등속 운동일 때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힌트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시간에 비례하려면 이게 등속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 일정한 속도로 가야 돼요. 그 속도를 VD, 유동 속력, VD, 드리프트 velocity, 드리프트 스피드, 스피드나 velocity나 유동 속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물에 흘러가는 돛담배처럼, 돛담배가 흘러가는 것처럼. 종이배를 만들었는데 종이배를 그 시냇물에 띄우면 이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 거, 그렇게 떠다니는 속도, 그걸 이제 유동 속도라고 말하고요. 이 전하가 움직이는 유동 속도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왜 일정한 속도가 돼야 되냐? 그거는 3절 이야기예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 유동 속력은 좀 전에 이 등속 운동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움직이는 거리는 당연히 델타 X는 VD 델타 T 이렇게 돼서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과 관계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델타 T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씩 책에 있는 대로 해볼까요?
이때 통과한 총 전하량을 델타 Q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작은 전하가 부피, 지금 부피는 A 곱하기 델타 X, 이게 부피고요. 여기에 밀도 곱하고요. 여기에 전하 한 개의 전하량 곱해요. 밀도, 이건 부피, 이건 하전 입자의 전하량, 입자 한 개의 전하량, 보통 전자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지금 양전하로 생각했으니까 전자 아니고 다른 하전 입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죠. 밀도 곱하기 부피, 개수가 되는 거고요. 하전 입자 몇 개냐? 요 안에 하전 입자 몇 개가 단시간에 이게 지나가니까 I는 계산해 보면요. N A 델타 X 곱하기 Q가 델타 T라는 시간에 지나가는 건데, 델타 X가 다시 VD 델타 T니까, 그러면 이것은 델타 T 없어지고 N A Q VD 이렇게 되겠네. N A Q VD, V를 뒤로 뺀 거예요. 뭐 어떻게 해도 돼요. N A VD Q 하든가 N A Q VD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책이 26.4식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전류량인 거죠. 전류는 하전 입자의 밀도, 그 다음에 단면적, 그 다음에 전하량, 그리고 유동속력, 이것들에 각각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단면적이 넓어지면 전류가 쉽게 흐르는 거고 많이 흘러갈 수 있고, 유동속력이 크면 전류가 큰 거고, 하전 입자가 많아도 전류가 크다. 아시겠죠? NAQVD 이거 금방 유도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이 동네를 할 때는 이거 기억해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정의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NAQVD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기억 못하면 좀 곤란할 때가 많아요. 자, 여기서 얘가 등속 운동한다는 걸 우리가 힌트로 생각했고, 이거는 이제 실험적인 관측일 거라고 했는데, 이걸 생각하는 구체적인 모형이 이게 3절에 나오는데 이걸 미시적 모형, 소위 드루드 모형이라고 해요. 드루드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생각한 모형이에요. 1900년대 초에 살아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모형, 드루드 모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말로 설명해 보면 어떤 거냐면, 하전 입자가 있는데, 하전 입자가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고 싶어요. 만약 전기장이 이렇게 가해졌다면, 전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양전하라고 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겠죠. F는 Q이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가속이 될 거예요. 가속 아시죠? F는 MA, 이 법칙. 그래서 가속도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가속도가 M분의 QE, 뭐 방향 다 X방향으로 하면 A가 M분의 QE만큼 있을 거예요. 가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등가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한 이 등속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등가속 운동을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물질 속에 있어야 되겠다. 전선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거를 불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물은 보통 양이온 같은 거가 되겠죠. 어떤 불순물 제가 뭐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순물. 이 불순물을 만나면 하전 입자가 계속 직진하지 못하고 꽝 부딪혀요. 충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산란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때 충돌할 때 이게 뭐 역학적인 운동량 보존, 운동량 뭐 디보존 그런 충돌을 생각해도 되고, 이거 지금 우리가 정전기만 그러니까 전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전기적인 충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양이온인데 이 양이온이랑 서로 산란하는, 서로 밀어내는 뭐 그런 거 생각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충돌, 간단히 이야기하면 충돌한다. 충돌하면 더 이상 가속되지 못하겠죠. 계속 가지 못하고 충돌해요. 방향도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꽝. 근데 충돌해서 또 한참 가고 있으니까 또 다른 또 임퓨리티가 또 있어서 또 꽝.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가야지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으로 가요. 최종적으로는 상당한 구간을 지난다면 이런 뭐 마의 구간을 지나고 나면 오른쪽 가는데 이때 이렇게 오른쪽 가는 속도가 일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 이 짧은 요로 구간, 이때 시간을 델타 타우, 뭐 책에는 스몰 타우 썼는데 스몰 타우라는 시간 동안은 가속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 지나버리면 얘가 직진 계속 못하니까 방향이 바뀌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을 이와 비슷한 것을 이제 브라운 모션, 랜덤 운동, 브라운 모션이라고 하죠. 이런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진행하는 속도가 시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이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책에는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아주 짧게 말하면 이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속되는 시간, 가속을 이 타우라는 시간 동안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그걸 곱한 거를 그냥 대략 VD라고 하면은 이게 Q 오버 M이었고 여기 타우라는 시간 곱한 이런 이게 일정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속하는데 타우라는 시간 동안만 가속한다. 물론 그게 이제 최고 속도니까 평균값은 0부터 뭐 요 A 타우까지의 중간 이거의 절반 2분의 1 앞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 정도 약간 고민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건 무시합니다. 2분의 1 정도는 무시하고 오더로 매그니튜드가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오더가 되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N, A, Q 있었고 이 자리에 Q, E 오버 M 타우 다 집어넣으면은 N, Q의 제곱 A 책대로 한다면 타우 먼저 썼네요. 타우 쓰고 A 쓰고 밑에다가 M 쓰고 E 앞에 이것들은 다 상수예요. 그 물질 내에 몇 초마다 한 번씩 충돌하느냐. 이게 타우, 여기서 타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인데 이걸 평균 충돌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 충돌 시간. mean collision time. 그 물질 내에 임퓨리티가 얼마나 많은가에 관계되겠죠. 임퓨리티가 많다면 이 평균 충돌 시간은 짧을 거고요. 임퓨리티가 별로 없다면 이 타우는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겠죠. 실제 메터들은 이 평균 충돌 시간이 꽤 짧아요. 뭐 10의 마이너스 15승초, 뭐 10의 마이너스 16승초 이 정도 안에 충돌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멀리 못 가요. 전자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면.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거 물질의 성질이죠. 이 타우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거 전체를 시그마라고 보통 씁니다. 시그마 여기서 요만큼을 여기서 요만큼을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기호를 좀 알아볼 수 있게 잘 써볼까요? 시그마. 그래서 이게 i를 다른 표현으로는 여기 쪽에다 쓴다면은 i는 j 곱하기 a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j는 이제 전류 밀도라고 해요. 이렇게 쓰면은 좀 전에 여기 시그마 E니까 시그마 A 곱하기 E니까 다시 말하면 J가 시그마 E다 이렇게 되는 거죠. J는 시그마 E 이것도 기억하면 좋아요. 뭐 사방 기억할 거 많네. 그렇죠? 기억할 거 많은데 J는 시그마 E 이것도 기억하면 좋아요. J는 시그마 E. 책에 이게 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J는 시그마 E.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 이런 걸 잘 알죠. 여러분들은 이제 오음의 법칙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2절 이야기인데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종이 바꿔서. 자, 2절. 저항. 조금 전에 J 전류 밀도라고 그랬죠. I를 A로 나눈 거.
그래서 이게 N, Q, A, V, D 이게 I였는데 이걸 A로 나눴으니까 N, Q, V, D고 VD가 다시 뭐였죠? VD가 좀 전에 유동속력 뭐였죠? A 타우였고 A는 다시 뭐였죠? F는 QE 는 MA니까 A는 M분의 QE 그래서 NQ M분의 QE 타우 다 앞으로 보내면 NQ의 제곱 타우 오버 M 곱하기 E 이 앞에 거를 시그마라고 한다고? 시그마 E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시그마는 NQ의 스퀘어 타우 오버 M 이렇게 쓰는 것을 드루드 모형, 드루드 전도도, 전기 전도도, 시그마를 전기 전도도라고 불러요. 전도도 약간 혼동의 여지가 있죠. 전하 면밀도도 기호를 시그마를 썼었어요. 그런데 전기 전도도도 똑같은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요.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되겠죠. 전하 면밀도는 이제 정전기에서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전류 이야기니까 전류 이야기할 때는 전기 전도도 시그마. 그래서 J는 시그마 E 좀 전에 이야기했었고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금 이건 드루드 모형을 쓴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어느 쪽에서 시작한 거죠? 일정한 속도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일정한 속도다. 그다음 그 가속도는 얼마다. 뭐 이런데 드루드 모형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간다. 유동 속력이라는 속도로 가고 그때 가속도는 얼마고 충돌 시간 얼마고 이런 모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드루드 전기 전도도라는 값에 그거의 핵심적인 사항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 겉에 엔벨로프는 J는 시그마 E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좀 전에 시작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게 지금 전선이고 전선에 지금 전류가 흐른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단면적이 A다. 길이는 뭐 L이라고 하죠. 이제는 L이라고 합시다. 길이가 L이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I를 구하기만 하면 과연 우리가 I를 구했을 때 그게 R분의 V 형태인가 그걸 보면 되겠죠. 오메 법칙이라고 하죠. V는 IR, I는 R분의 V 이 오메 법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전류가 흘러가려면 사실 그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어야 돼요. 전이차가 있어야 돼요.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고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어야 되고 전기장이 이쪽으로 흘러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양단간에 전이차가 있어야 돼요. 이쪽이 높아요. 높은 전이 낮은 전이 양전하가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전기장은 내부에 있어요. 전기장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애초에 여기 전기장이 있단 말이에요. 전기장 E가 있어야 돼요.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E와 델타 V의 관계는 뭐냐? 간단히 전기장이 지금 내부에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일정하다고 가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전선이 균일할 테니까요. 일정한 전기장이 있을 거고 전이차가 있으면 일정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해봤지만 마이너스 전기장의 선적분인데 높은 쪽에서 낮은 쪽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길이만 곱하면 된다 이 말이죠. 전기장 크기로만 이야기한다면 델타 V를 그냥 길이 L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델타 V는 2 곱하기 L인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다른 거 다 해놨고 이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연결될 수 있겠다. 자, 좌변은 I over A, J는 I over A였고요. 우변은 시그마 E였는데 시그마 E가 시그마 델타 V over L 이렇게 쓴다면 V는 IR 형태가 됐죠. 이제 I는 A를 저리 보내면 시그마 L분의 A 델타 V 이런 관계인 거죠.
이 V는 IR 형태로 만든다면 이걸 밑으로 보내야 되겠죠? 시그마 분의 1 L 나누기 A. 다시 이걸 우리가 R이라고 하죠. 이걸 로 곱하기 L 나누기 A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좀 표기가 좀 이상하다, 그죠? 옆에다 다시 쓸게요. 분모가 되는 걸 R이라고 해요. 시그마 분의 1 L 나누기 A. 시그마 분의 1 대신에 로라고 쓰기도 하고요. L 오버 A 이렇게 쓰고, 이걸 저항 resistance 저항이라고 읽고요. 단위는 옴이에요. 옴, 사람 이름입니다. 옴의 법칙, 오메가, 옴. 자, 여기 있는 로는 뭐냐면 비저항이라고 그래요. 비저항은 resistivity예요. 비저항 곱하기 길이 나누기 단면적 A. 이거 외워야 되죠. 위쪽으로 외울 필요 없고 아래쪽으로 외우세요.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길이 나누기 A다. 자, 옴의 법칙 지금 유도한 거예요. 이게 옴의 법칙이죠. 지금 옴의 법칙 유도했다.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옴의 법칙 유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드루드가 시작점이었죠. 드루드의 전기 전도 모형, 일정한 속도로 요동 속력을 가지고 움직인다. 가속도는 평균 충돌 시간에다 곱해서 유동 속력을 준다. 그렇게 했더니 저절로 J는 시그마 E 이 관계가 나왔고, 그때 요 시그마 사용해서 원기둥 형태로 저항 만들고 여기에 전이차를 가했더니 V는 IR 같은 관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V는 IR, 여기서 V는 전이차죠.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이게 J는 시그마 E인 거예요. 이거 밀도고, 여기서 이제 그걸 적분하는 개념인 거죠. J는 시그마 E와 델타 V는 IR은 똑같은 옴의 법칙이에요. 좀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J는 시그마 E가 더 좋은 거다라는 거 알게 됐죠. 이건 벡터 이퀘이션이에요. 전류 밀도도 사실 벡터고 전기장도 벡터니까요. 근데 1학년이니까 둘 다 스칼라처럼 J 이렇게 써놨는데 둘 다 벡터예요. 오케이. 비저항. 여기서 이제 비저항에 대해서만 약간 코멘트를 한다면, 비저항은 이것도 이제 물질의 고유 성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질 그러면 이건 비저항 얼마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뭐 구리는 얼마가 돼야 되고 금은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것, 물질을 특징 짓는 어떤 상수값이에요. 이게 달라지면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누가 금이 아닌 걸로 금이라고 하면은 비저항을 재보면 돼. 그러면 틀린 값이 나오게 되겠죠. 물질의 고유 성질이에요. 저항은 이제 굉장히 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항값이 크면은 부도체, 저항값이 작으면 도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로만 충분하지 않고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구별 방법이 있어요. 그 복잡한 구별 방법도 좀 이 다음 챕터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한다면 도체, 뭐 반도체, 부도체 이런 식으로 도체 중에서도 또 뭐 초전도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건 다 요 비저항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구별하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약간 2절에 남아있는 코멘트 조금만 더, 2절은 뭐 거의 다 한 것 같고, 옴 단위를 아직 이야기를 안 했네. 1옴이라는 것은 1V per 암페어. V는 IR인 관계니까 1옴은 1V를 1A로 나눈 값이에요. 아시겠죠? 1옴이라는 것은 1V를 가했을 때 1A가 흐르는 정도의 도선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도선이 1V 가했을 때 1A가 흐른다면 그건 1옴인 거예요. 그래서 1옴이라는 저항은 저항 기준으로는 되게 작은 저항이에요. 되게 작다. 1옴 되게 작은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옴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저항 만들면 1옴 만들기 어려워요. 이거보다
보통 크게 나오죠. 자, 책에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조금 있고요. 예제 1, 2, 3 전부 다 아주 간단한 계산이라서 제가 하진 않겠어요. 그건 스킵하고요. 4절, 5절 이렇게 뒤로 넘어가 보죠. 실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4절, 5절, 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이 하나 바꿔서. 자, 4절. 저항의 온도 계수. 책은 저항과 온도 이래놨는데 저항이 온도에 따라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저항이 온도의 함수야. 절대 온도 T의 함수예요. 그래서 상온 부근이라면 비저항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온도의 함수인데 상온 부근이라면 뭐 이런 형태가 돼요. 1 더하기 알파 T 빼기 T0. 어떤 기준 온도 상온 뭐 20도로 할지 뭐 15도로 할지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0도로 하죠. 20도시니까 20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얼마 다르냐에 따라 저 비저항 값이 약간 바뀌어요. 이거의 오리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오리진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 이야기는 다 하기 어렵고요. 상온 부근에서 이게 근사식이에요. 상온 부근에서는 이게 뭐 온도에 대해서 선형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한 거죠. 대부분 물질 선형으로 변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반도체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아요. 예외는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비저항이 이런 지수함수꼴로 바뀌어요. 어떤 에너지 갭 나누기 T 뭐 이런 형태. 이런 지수함수꼴이라서 이것도 뭐 근사하면 아주 좁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선형으로 근사할 수는 있긴 한데 좀 넓은 온도 폭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걸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꼴을 잘 따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저항을 뭘로 만드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말하면 도체, 부도체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저항이고 저항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저항이 작으면 아마 도체일 테니까 저항 큰 걸 만들려면 부도체를 많이 집어넣으면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부도체로 저항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봐 제가 우려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저항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요. 금속 파우더를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뭉쳐갖고 보통 만들죠. 금속 파우더랑 이런 반도체나 부도체 가루 같은 걸 섞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합쳐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저항체라는 걸 만드는데 그래서 저항체의 주성분이 금속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반도체 같은 건 보통 안 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니까 생략해버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그냥 기억하세요. 상온 부근에서 1차 근사한다. 이걸 온도계수라고 한다. 1에서 얼마만큼 변하는가. 온도가 기준 온도에서 얼마 바뀌었을 때 얼마만 변하는가. 이걸 온도계수, 이게 저항의 온도계수라고 해요. 알파라고 하고요. 오케이. 이 알파 값을 주면은 이제 온도가 몇 도일 때 저항이 얼마냐, 온도가 몇 도일 때 얼마나 열을 내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린다면 로가 이제 대략 어떤 상수값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1차로 지나가는 거죠. 여기가 T0라고 한다면은 T0 점에서 그때 값을 로0라고 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절대 온도 0도에서 어떤 값이. 이게 타당하냐? 아니죠. 이게 타당하진 않아요. 실제 물질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실제 물질 이야기를 그 밑에서 제가 잠깐 할게요. 책에 없는 이야기지만 도체라면 보통 이런 식의 커브가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대략 멀리서 보면 직선인데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온도에 대해서 좀 빨리 변하고 T의 3승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대략 높은 온도 부근에서는 상온 부근에서는 온도에 리니어하게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 걸 이제 우리 도체라고 하고요. 반도체
또는 부도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르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에너지 나누기 타우 뭐 이런 꼴이니까 이렇게 가게 돼요. 부도체. 부도체 중에서 에너지 갭이 작은 거를 반도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저항의 온도 계수 이런 거 이야기하는 보통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금속. 근데 이런 거 말고 저항이 아예 0으로 가는 물질도 있어요. 그걸 이제 초전도체라고 책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0, 아예 0이에요. 어느 온도 이하에서 아예 0이다. 비저항이 0이 된다. 이걸 이제 초전도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죠. 대부분은 이렇게 가겠죠. 밑에 그림은 사실은 잘못 그린 거고요. 지금 말하면서 보니까 잘못 그린 거지. 이렇게 가면 위에 것 다시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못 가고 여기서 툭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야 제대로 그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 대략 온도에 비례하고 여기 밑에서는 갑자기 0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그리면 안 틀린 그림이죠. 이게 이제 초전도체라고 그래요. 드물어요.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항 절대적으로 비저항 0이 돼 버리니까 그럼 어느 정도 0이냐? 10의 마이너스 4승, 5승 뭐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저항 값이 너무너무 작아서 이렇게 되면 이제 1000A, 뭐 10,000A 이런 정도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도선을 만들 수 있죠. 보통 도체로는 이제 그런 도선을 못 만들어요. 녹아버려요. 금방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데 초전도체를 쓰면 1000A 이상의 전류를 아주 쉽게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전류를 흘려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는 초전도체를 아주 짧은 구간에서 이미 쓰고 있어요. 대신 이 초전도체, 이 온도 구간이 아주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 낮은 온도로 재료를 쿨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상온 부근에서는 그냥 도체예요. 낮은 온도로 가서 대부분의 도체의 물질들은 아주 낮은 온도에 가면 초전도체가 되긴 돼요. 근데 그 온도가 몇 도냐는 거지. 실용적인 온도여야 되는데 엑스질소로 냉각할 수 있는 정도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저온 초전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 뭐 재밌는 이야기는 많이 써 있으니까 궁금한 거 읽어보시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6절로 넘어갈게요. 자, 6절 이거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력, 파워. 자, 전력, 일률, 파워, 일률이었죠. 역학에서는 전력이라고 불러요. 이제 전자기 쪽에서는 오케이. 파워 어떻게 구하냐? 파워 어떻게 구하면 돼요? 파워는 어느 짧은 시간 델타 t에 가해진 워크다. 자, 델타 워크는 작은 전하량을 어떤 전이차에다 올려놓는데 필요한 일이죠. 그럼 이렇게 쓰면은 이게 델타 Q 델타 T 됐죠? 그리고 델타 V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뭐죠? 간호 보내면 전류죠? I 델타 V. 아, 됐네. 그래서 P, 이때 P는 사실 대문자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서 교를 표시합니다. 파워는 I 델타 V 또는 파워는 VI. 보통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있죠. 단위는 와트. 보다시피 1와트는 1A 1V. 자, 파워는 VI.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다 이제 오메 법칙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V는 IR이니까 IR
I 제곱 R, 파워는 I 제곱 R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R을 R분의 V로 쓴다면 R분의 V 곱하기 V 이렇게 될 테니까 델타 V의 제곱 나누기 R 이렇게 써도 되고요.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쓸지를 이제 선택하면 돼요. 파워는 I 제곱 R 또는 R분의 V의 제곱. 이게 이 다음 27장 회로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요 전력이 뭔지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요 전력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건전지와 저항을 생각해 봅시다. 건전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전위를 올려주는 거죠. 여기서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이 전위가 입실론만큼 높아요. 이 전위를 높여놓으면 올라갔는데 그게 다시 내려오는 거죠. 전위 기준으로 그린다면 여기서는 전위가 올라가고 입실론만큼 이쪽에서 전위가 다시 내려가는 거죠. 전압 강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전압 강하. 전압이 내려간다. 전압 강하가 지금 델타 V인데 그 값이 입실론이랑 크기가 같은 거죠.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거 한 지점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점에서 출발했을 때 전지는 기전력을 올려주고 기전력만큼 올려주고 전위를 올려주고 저항에서는 그 전위를 떨어뜨려요. 전위란 게 여기다가 이 전하를 생각한다면 전위 곱하면 이게 뭐였어? 이게 에너지였잖아요. 생각하면 전위란 건 곧 에너지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위가 내려갔다? 에너지가 낮아진 거죠. 내부 에너지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에 건전지에 저장되어 있던 내부 에너지가 저항을 통과하면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생각하면 아까 본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게 비탄성 충돌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충돌 과정에서 사라진다. 충돌하면 반드시 열이 나겠죠. 열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열 에너지가 발생해. I의 제곱 R, 이게 단위 시간당 소모하는 열 에너지와 같아요. 열로 사라지기 때문에. 열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뭐 이렇게 옆으로 발산해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열 에너지 형태로 사라져요. 밖으로 열을 낸다 이 말이에요. 저항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열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저항을 회로 했으면 반드시 열이 나요. 저항을 적게 써야지 회로가 열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에너지가 없어지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전력이라는 요 인류를 소모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항이 있으면 반드시 소모되는데 재밌는 것은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기도 한데 축전기 이건 저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게 될 코일 얘도 전력 소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R만 전력 소비해요. 파워가 I 제곱 R이에요. 소비. RLC 중에서 이 R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다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메커니즘이 항상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26절에도 4절에도 6절에도 예제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한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 되는 것들이고요. 이 정의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파워는 I 제곱 R, R분의 델타 V죠. 유도도 하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오메 법칙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오메 법칙은 기본적으로 또 드루즈라는 사람이 처음 설명한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6장까지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직류회로를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대략 끝났어요. 그래서 27장 다음 시간에 27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